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 독일이 한국에 밀렸다고요?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독일의 전차와 자주포를 제치고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독일이 장악해온 유럽 시장에서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적이었지만 한국은 가격,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로 승부수를 던졌고 폴란드는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통의 제조업 강국 독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요? 독일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직접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하네스 펠트입니다. 저는 독일의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 강국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머릿속엔 늘 효율성과 수익성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올 여름 회사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K-팝과 한류로 떠들썩한 문화의 나라,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도 아니고 미국처럼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국에 대해 가끔 접했던 뉴스들은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나 정치 문제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각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제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뉴스였죠.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 방위산업의 중심이었고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라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의실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폴란드가 값싼 대안을 선택했을 뿐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격은 독일 제품보다 합리적이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납기 속도가 독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첫 장비를 받았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낸 거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오만함을 들킨 기분도 들었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살짝 금이 간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한국에 대한 분석은 서류와 데이터를 넘어 현장에서 얻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서울로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을 침투한 비결, 그리고 이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공항 내 곳곳에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세련된 전광판과 깔끔한 구조는 무언가 독일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련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받은 인상은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깨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공항 입국장에서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한국의 산업 환경을 탐방하는 일정 외에도 한 현지 무역 전문가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가 제 출장의 전반적인 일정을 조율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그의 첫 마디는 독일어였습니다. 요하네스 씨,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이름은 박성훈. 무역 전문가로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간단한 소개를 들으니 일단 신뢰가 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운전 매너가 꽤나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독일의 질서 정연한 도로 문화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생동감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로를 지날수록 보이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빠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였습니다. 곳곳에 질비한 고층 건물과 전광판 광고, 그리고 도로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의 속도에 대한 강박이 느껴졌습니다. 도시를 지나는 동안 박성훈 씨가 한국 경제의 성장사를 간략히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는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고속도로도 없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나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답은 여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의 말이 좀 과장처럼 들렸지만 저도 약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자 담당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며 동네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길목을 따라 작은 간판들이 이어진 골목 끝에 자리한 식당은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환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약간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면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영어가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웰컴, 코리안 푸드, 베리굿 이라는 그녀의 환한 웃음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중심을 잡고 있었고 그 주위에 다양한 반찬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의 종류와 풍성함에 놀랐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향부터 강렬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운맛 속에 묘한 단맛과 깊은 감칠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제 독일 출신을 듣고 한 손님은 한국인들이 독일 자동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정말 최고예요. 한국에서도 독일 기술력을 본받으려 노력하죠. 그의 칭찬은 저를 뿌듯하게 했고 동시에 한국인의 열린 태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제가 음식을 다 먹어갈 무렵 작은 접시에 특별한 반찬을 담아와서는 말없이 식탁에 놓았습니다. 서비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웃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마치 손님이 아닌 가족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조명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낯선 나라에서의 첫날을 곱씹으며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자리였어요. 예상보다 규모가 큰 시설과 조직적인 작업 환경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산 전문가와의 만남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폴란드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방산 장비의 품질과 생산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품 속도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들의 이야기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이었고 저는 우리 기술력이 절대적이라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들은 이야기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문을 하면 몇 달 만에 납품합니다. 품질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독일이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지만 생산 속도와 납품 효율성에서는 확실히 뒤처진다는 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점은 생산 공정에 최적화였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방산 장비를 거의 기계처럼 정밀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생산 공정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돼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니 낭비가 없죠. 이것이 한국 방산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편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수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그 자부심이 생산 속도를 늦추고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신속함까지 갖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한국산 장비를 살펴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외형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차의 내부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방산 전문가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라는 설명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폴란드 관계자들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독일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국의 방산 시장을 다 뺏길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산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한때 전 세계가 선망하는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에 안주하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진 것이 아닐까요? 그날 저는 독일이 더 이상 유럽 방산 시장의 독점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파악하고 독일과의 차이점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설계, 건설, 운영까지 지원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파트너십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이런 접근은 신선하면서도 부러운 일이었어요. 설계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과 정교함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양한 원자로 설계와 에너지 흐름 모델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보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저를 보며 친절히 인사하며 원전 설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됩니다. 특히 UAE 바라카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증명했죠. 덕분에 추가적인 파트너십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설계센터 투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제 원자로 내부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이었어요. 거대한 모니터에는 가상현실을 통해 원자로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전 세계 협력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라는 관계자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센터를 보지 못했던 터라 더 놀라웠습니다. 설명을 듣던 중 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에너지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이 원전을 포기한 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원전을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포기한 길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접근 방식이 모든 나라에 맞는 해답은 아니겠지만 이들의 원전 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임이 분명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원전 기술 책임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래 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바라카 프로젝트를 자세히 조사하면서 그 규모와 실행 속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같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독일의 탈원전 결정 이후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 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처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했다면 어땠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AI와 반도체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기대가 컸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LED 화면에 AI와 데이터 혁명의 중심, 한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가 과연 단순한 홍보인지 아니면 진정한 자신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 AI 훈련에 최적화된 HBM3 메모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HBM3는 기존 메모리보다 5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훈련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의 설명은 제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연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AI 데이터 센터를 비교한 화면에서 하나는 전통적인 메모리 기술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HBM3 기반으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실험 조건은 동일했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HBM3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는 2시간 만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완료했는데 기존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신 AI 칩과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실물로 보여주며 방문객들이 직접 작동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했어요. 저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중 한 패널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제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AI와 데이터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혁신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없을 겁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가진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AI와 데이터 경제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발맞출 수 있을까?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의 고객 중심적 접근 방식, 그리고 AI와의 접목을 통해 만들어진 혁신 사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독일의 기술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와 방향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저는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거제도를 향했습니다. 하나오션, 이전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알려진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소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사전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조선업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을 보며 그 위상을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초대형 LNG선이 건조 중인 모습은 마치 대형 건축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안내를 맡은 직원과 함께 조선소 내부로 이동하며 LNG선과 차세대 구축함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 그리고 군사적 활용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 조선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NG선 건조를 위한 거대한 블록들이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고, 자동화된 설비들이 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그 명성을 완전히 한국에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소의 또 다른 구역에서는 차세대 구축함이 제작 중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춘 한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수주 요청이 쇄도하고 있죠. 거대한 함선의 골격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민간용 선박을 넘어 군사적 활용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LNG선은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구축함은 국가 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조선업에서의 실패는 독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자리를 한국이 완벽히 채운 셈이었습니다. 안내 투어가 끝난 뒤 저는 조선소 옥상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떠있는 거대한 선박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왜 조선업을 이렇게까지 잃어버렸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국 조선업의 성공 비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딘 편이었고, 조선업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인식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정부 관계자와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무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시작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맺어온 FTA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성과를 요약하는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이 체결한 FTA 지도가 떠오르고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이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발표자는 간결한 설명으로 한국의 FTA 전략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 동시에 무역 중심 국가입니다. 전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자동차,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한 사례,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출의 장벽을 낮춘 사례를 설명했어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 내에서 강력한 경제적 입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FTA 전략에서 한국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과의 협력은 독일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지만 한국처럼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이어서 한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전략이었습니다. 발표자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이 무역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독일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자동차, 기계공학 등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늦은 편입니다.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면 독일도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요.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만찬 자리에서는 한국의 무역 관계자들과 보다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 무역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원이 부족했고 시장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아가야만 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무역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확실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 강점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과 배운 점을 정리하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독일 무역정책 담당 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국이 미래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이 미중 갈등이라는 신냉전 시대에서 어떻게 중립적 위치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잡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회의 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협력을 유지하며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어요. 이어 한국이 원전과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국방 시장에서 어떻게 독보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폴란드 방산 계약 사례를 포함해 한국이 세계 각국과 신뢰를 쌓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 이후 에너지 정책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방산 기술에서도 생산 속도와 품질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음을 비교하며 강조했어요. 가장 큰 설득 포인트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였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AI 기술 등에서 한국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나가고 있었어요. 이에 반해 독일과 유럽은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솔직히 지적하며 독일이 한국의 기술력과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제안서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습니다. 기술, 산업, 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전략과 기술 혁신이 독일과 유럽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제안서 작성이 끝난 뒤 저는 잠시 멈추어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웅장함, 조선소에서의 기술력, AI 컨퍼런스에서 본 최첨단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치찌개의 따뜻한 맛까지. 한국은 제게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보여준 국가가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느끼게 한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며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 반도체,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유럽도 한국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협력은 단순히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기술 혁신, 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케 코리아, 한국어로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그때는 더욱 큰 기대와 설렘으로 한국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의 그 첫 식사 따뜻했던 사람들,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산업 현장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들은 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준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스스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고 이들은 더 이상 미국에게 의존적인 파트너가 아닌 자주 국방을 실현한 독립적인 강대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우스라고 합니다. 32살의 미국 방산업체 군사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2년간 국방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현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5년째 근무 중인데 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전투기 성능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방산 수준이나 군사력에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미군이 주둔한 동맹국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훑어보았을 뿐 깊이 있는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보니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거리는 평화롭고 활기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한반도가 항상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라고 생각했던 저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워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부는 질서정연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임에도 사람들은 줄을 맞춰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플랫폼에 도착한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과 타려는 사람들 간의 동선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플랫폼에 설치된 전광판과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전광판은 단순히 열차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위치와 다음 정거장까지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각 칸의 혼잡도까지 제공되어 사람이 적은 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혼잡도 정보가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정보가 역내 승객 수나 열차 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죠. 문득 이러한 기술이 군사적으로 응용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전쟁 상황에서도 병력과 장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상당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통제와 자원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첨단 기술 속에서도 시민들이 보여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일상인 듯 보였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결합할 때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주변을 산책하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첨단 기술이 곳곳에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일상에 녹아든 위험 속에서도 단단해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닌 민족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출장 첫날 고위 임원과 함께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주요 군사력과 최신 무기를 직접 볼 기회라니 저에게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군사기술 관련 행사를 여러 차례 다녀본 경험이 있던 저는 그저 하나의 연례 행사로 여겼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최신 방산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분위기에 조금 놀랐어요. 예상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이제 곧 한국의 최신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터였고 그 결과가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행사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무장 장비들이 대거 등장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그저 동맹국의 전력 시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현무5라는 한국의 신형 미사일이 등장했을 때 저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제 호흡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무5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굵고 단단해 보이는 미사일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이 미사일이 단순히 대붕용 방어 미사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괴물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옆에서 현무5를 바라보는 다른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도 놀라움과 경외심이 역력했습니다. 저와 동행한 임원조차 예상보다 커다란 미사일을 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현무5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5는 벙커 버스터로 지하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지하 깊숙이 침투해 2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현무5가 단순한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 핵 수준의 파괴력을 지닌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군사력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제 머릿속은 이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도 강력한 미사일과 벙커버스터를 많이 개발해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독자적인 미사일을 제작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현무5의 성능은 제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미사일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현무5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모두 사거리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작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작은 동맹국으로 여겼던 한국이 이처럼 자주 국방을 위해 대단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평소 미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 정도라면 그들은 더 이상 미국에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군사적 위험, 그 위험 속에 담긴 평화에 대한 의지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평범한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힘과 그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런 강력한 동맹국과 함께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어요. 한국은 평화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목표를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기술력만을 자부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현무5에 대한 외신 반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뉴스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북한의 악몽이 될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이 기사는 현무5의 파괴력과 정확도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이 미사일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북한 지하 벙커 타격 가능한 최강의 미사일을 공개하다라고 보도했어요. 이 보도는 현무5의 벙커 버스터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이것이 북한의 지하 군사 시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력 매체인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라는 문구로 기사를 시작했어요. 이 기사는 현무5의 성능을 미국의 유사 무기와 비교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과 놀라움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된 듯 했습니다. 현무5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이 가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군사기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어요. 저는 현무5가 일본의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메인 뉴스로 다뤄졌다는 사실을 접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크기와 사거리를 분석하며 이 미사일이 단순히 방어용 미사일이 아닌 전략적 위력을 가진 무기라며 평가했어요. 마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초대형화한 듯한 디자인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심지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일본 내에서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섞인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자국을 지킬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일본이 경계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평소에도 방위 및 안보 관련 사안에서는 한국과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어요. 일본의 한 군사 채널에서는 현무5의 크기와 형태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상시킨다는 주장까지 하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단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 더 넓은 목표를 가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현무5가 자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사거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분명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이 이제 단순히 방어를 넘어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서 주변국에게 위협적 요소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중국의 주요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사거리가 3,000km 정도라며 실제로는 중국 본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던 설명과 외신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현무5는 분명 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를 일부러 축소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한국의 군사 성장을 과장되지 않게 보도하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군사 관련 포럼이나 블로그에서도 한국에 대한 견제가 엿보였어요. 한 중국의 유명 군사 블로거는 한국은 괴물 미사일이라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나 유효한 방어 무기일 뿐이다라는 말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방송에서는 현무5의 사거리를 1,500km까지 축소하며 중국 본토와는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굳이 사거리를 축소해 언급하는 모습은 그들이 이 미사일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현무5의 사거리가 3,000km라고 해도 이는 충분히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도시를 사정권에 두는 거리였기에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경계를 내비치는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무5가 가진 의미는 그 이상이었어요.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국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주변국에게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단순히 경제력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력 면에서도 자신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술 분석가로서의 제 경험에서 보았을 때 무기의 파급력은 단순히 그 기술적 성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끼치는 영향력과 주변국의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지역적 균형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이 현무5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한편 주변국들에게 자주 국방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종합해보며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단순히 한국가의 성과를 넘어 세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전까지의 저는 미국 방산업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언제나 미국의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모든 분석과 평가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무5를 본 이후로 저는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들어낸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어떻게 현무5라는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순간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며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미사일 개발 규제가 2021년에 풀리기 전까지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자체 기술력을 향상시켜왔고 결국 이러한 노력이 현무5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규제를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한국의 의지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수년간 한국이 미국의 제한을 벗어나 자주적인 군사력을 갖추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그 목표를 이뤄냈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번 현무5의 공개는 그들의 자주 국방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가의 독립성과 자주권을 선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물로서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출장에서 만난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현무5는 단순히 군사력의 과시가 아닌 국가의 자주성과 기술력의 결정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의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제한되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개발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라는 설명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균형을 넘어 한국가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큰 동기였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이 이런 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자국의 보호 아래서도 자주 국방을 추구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것이 조금은 의외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길 기대하곤 하니까요. 함께 온 고위 임원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인 방산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미국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자주적인 동맹국은 결국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출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생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사기술 분석가로서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군사기술을 접했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느낀 것은 단지 기술력의 발전을 넘어서 한국이 보여준 결단력과 자립의 의지였어요. 한국이 미국의 제한을 벗어나 자국의 군사력을 자립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강해지기를 원했고 그 강함이 단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 대한 제 시각을 넓혀주는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이제 한국은 단지 군사적 동맹국으로만 여겨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판단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한국의 힘은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도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미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지 현무5라는 미사일의 기술적 성능만을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담긴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와 그들의 힘을 존중하는 저의 감정을 함께 담아낼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이 보여준 그 강력한 의지와 그들의 독립적인 군사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였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미국 방산업계 전반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장에서 저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접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왔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들의 군사력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진정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